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률은 그래도 한 10%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10% 정도면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검사의 처분 중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의아하시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거는 일단 벌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기소유예 처분의 대전제가 어쨌든 피의 사실, 그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검사가 선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에서 다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검사의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검사는 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죠. 그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의 사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도 일종의 그 범죄 경력 조회라고 하는 속칭 전과에는 남지 않는 대단히 선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소유예 처분도 결국에는 죄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불복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서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율이 2에서 한 3% 정도에 불과한데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률은 그래도 한 10%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10% 정도면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검사 때 그랬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심을 하게 되면 혐의사실 인정 유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투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해서 인용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이제 빗대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헌법소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만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서가 주거지로 이제 송달돼서 그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일단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수사기록 전체를 이제 열람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기초적인 소송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수사가 미진한지 그리고 증거관계 판단이 뭐가 부족한지를 일단 감을 잡아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라는 식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런 침해된 기본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왜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적절한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의뢰인 사례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지인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평소 이렇게 다툼이 잦았던지 그날도 의뢰인과 지인이 다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제 칼을 들어서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지인이 현장에서 일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그 지인분한테 이제 진술을 청취를 한 다음에 칼을 그 지인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칼이 증거로 압수가 됐고 하지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참고인, 피해자로 소환해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진술이 바뀌어서 당시에 112 그 신고는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내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칼을 든 건 아니다. 나를 위협하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최초 현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죠. 피의자와 그 지인이 종국적으로는 친한 사이니까 합의가 됐죠. 그래서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이 자기가 전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제 취업을 알아보고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업 비자를 승인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도 자기가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첫 번째, 칼의 그 압수수색
압수수색 절차 위협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현장에서 112 신고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첫 번째, 칼의 압수수색이 왜 위법하냐? 우리 형사소송법에 임의 제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압수물의 임의 제출은 그 압수물의 소유, 소지, 보관자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은 그 우리 의뢰인 집에 잠시 놀러 온 거예요. 그날만. 당연히 칼의 주인, 그리고 소유자 전부 다 의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그 칼을 임의 제출 받을 수는 없어요. 지인으로부터 칼을 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 없이 그 지인에게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은 굉장히 위법한 거죠. 그래서 그 칼은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그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번복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112 신고 당시에는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하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과장되게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는 좀 침착하게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 진술 번복의 경위 내지는 그 현장 진술이 굉장히 과장됐다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희들의 그런 두 가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려면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위법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관계의 판단을 수사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임의로 그냥 한 진술을 취사 선택해서 믿어버리는 경우, 이런 수사에 허점이 있었을 때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